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추석 선물로 아마 과일 많은 분들 받으셨을 텐데 집에 남아있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추석 때 남은 과일의 대변신 준비했습니다. 자, 9월 26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라는 게 있죠.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 회사에서 이 퇴사를 반복하면서 1억 원 가까이를 수령한 남성이 적발돼 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실업급여 꼼수 수령 사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건 좀 놀랐습니다. 20년간 1억 원 가까이 받아갔다. 어떻게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말씀드린 대로 무려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입사, 퇴사를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타간 실업급여가 무려 9,700만 원에 달하게 됐던 건데요. 일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일단 4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는 기간에는 본인을 고용한 고용주와 짜고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복 수급이라고 해서요. 5년 동안 최소 3번 이상을 수급해가는 경우를 지칭을 하는데요. 다른 회사를 취업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같은 회사에서 이처럼 입사, 퇴사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들이 올 7월까지만 해도 1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건 전체 반복 수급자의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단 무분별한 반복 수급이 이 취업을 늦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요. 정부에서는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그동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요거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음식 드실 때 일회용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저, 접시, 컵 모두 다 일회용품인데요. 일단 이런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 갖고 왔습니다. 네,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은 다 당연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조문계 그 테이블에 이미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접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집계를 내봤더니 한 해에 전국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3억 700만 개. 이게 무게로는 2,300톤이 넘습니다. 상당한 수치인데요. 심지어는 국내에서 나오는 일회용 접시의 20% 정도가 장례식장에서 쓰인다라고 합니다. 이에 곳곳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꾸자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종합대책 세우고요. 시립병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회용기 전면 도입을 했고요. 또 강원도 춘천시는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다회용기는 또 세척이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렇죠. 이 청결을 가장 좀 문제시 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장례식장에는 그릇, 접시, 수저 이런 걸 대량으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물이 마련돼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활센터에 세척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의 세척을 거치면 일회용기보다 훨씬 청결하다는 게 또 관계자들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쓰레기가 무척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 1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기준으로 793개나 됐었는데요. 다회용기를 도입한 7월부터는 이게 130대대로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뭐 청결하다고 그러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그러고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실행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각지대 활성화 방안을 또 발표를 한 건데요.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졌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전 개수를 적용하는 등 현황 용적률 등에도 많은 제도 개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에 대한 이 활성화 방안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요. 일단 2030 서울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오늘 고시합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일단 이번 고시에서 눈에 띄는 건 사업성 보전 개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황 용적률도 인정하고 1종과 2종 일반 주택 지역, 일반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 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도 완화해서 재개발 시장에 좀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기본 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도 동력을 얻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착공에 이미 들어간 일반 분양 입주의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단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또 사업 추진의 단계별 그리고 사업 지원 방안별로 교육도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이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 밝혔습니다. 네, 해당되는 사업장은 잘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십시오.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을 제한하고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만들어진 물티슈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제2의 종이빨대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종이빨대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흐물 네. 거려요. 사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로 인해 결국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그 사용을 허용을 했는데요. 이번 물티슈 규제 방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듣고 네, 싶어요. 지금 여러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는요 물티슈를 사용하는데 이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나 아크릴, 나일론 등이 같이 섞인 각종 플라스틱을 섞어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물티슈는요 일단 물에 녹지 않고요 땅에 묻혀도 분해에 수십 년이 걸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물티슈 쓰레기가 하천 해양으로 흘러 들어갈 때 굉장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던 시점인데요. 일단 현재 식당이나 카페에서 쓰는 물티슈 쓰레기 연간 8만 톤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 비용만도 3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환경부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면이나 펄프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권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물티슈는 플라스틱 물티슈보다 친환경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티슈의 특성상 일단 천연 섬유 물티슈라고 하더라도요. 재활용을 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요. 일단 제작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천연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물티슈보다 훨씬 잘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이럴 만큼 정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집니다. 양은 적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은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km 미만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구 29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내립니다.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며 요란하게 올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동풍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영동에,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영동 지역은 최대 80mm까지 많이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가을 정취 즐기러 멀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역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절기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68년입니다. 9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68년 9월 28일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자 드라이브의 발상지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가 완공된 날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북악 스카이웨이는 서울 북악산 능선을 따라서 자문에서 정릉 아리랑곡에 이르는 도로인데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도로와 산책로 그리고 팔각정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는 서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산길이라 또 네. 이렇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산 타워가 있지만 남산 타워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서울을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의 하늘길이 무시무시한 북한 무장공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네, 정말 극과 극이죠. 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을 노린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종로구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명 121 사태라고 부르죠. 당시 31명의 북한 무장대원 중 김신조를 생포했고요. 28명은 사살, 2명은 도주했습니다. 우리 측도 종로경찰서장 최규식과 육군연대장 이익수 대령과 민간인 등 총 30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김신조는 기자회견장에서 침투 목적을 묻는 기자에게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라고 밝혀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박정희 모가지 따라와 쏘다. 네, 굉장히 무서운데요. 1.1 사건은 이렇게 뭐 잘 마무리는 했겠지만 이 청와대는 완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러며 다수의 북한군이 완전 무장한 상태로 청와대 코앞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휴전선 넘어 파평산, 노고산, 북한산, 북악산 등 산악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청와대 뒤편에 북악산, 인왕산, 그 너머 평창동 일대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발생 열흘 뒤에 서울시는 인왕산과 북악산 능선을 관통하는 북악 스카이웨이 건설을 발표했고요. 그로부터 12일 뒤 기공식을 합니다. 사직동에서 인왕산 중턱을 가로질러 성북동에 이르는 길이 8km의 왕복 군사도로였습니다. 공사 7개월 만인 9월 28일 9.28 6.25 당시 서울 수복을 기념해서 북악 스카이웨이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신속한 대책이었죠. 네, 이 처음에는 이제 청와대 경비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였는데 관광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네, 서울처럼 이렇게 도시 가까이에 산이 있는 곳이 세계에 잘 없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보다 전망 좋은 길이 없으니 당연히 관광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드라이브 문화의 원조, 발상지가 바로 이 북악 스카이웨이인데요. 개통 초기엔 유료 도로였어요. 통행료 받았는데 1976년에 무료가 됐습니다. 구불구불한 나선형 도로로 이루어진 이 길에 잘 정비된 가로수와 계절마다 피고 지는 다양한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 무려 여기가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선사하는 신혼여행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는 결혼식을 하면 신혼부부가 택시 타고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 바퀴 도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신혼여행 같은 거였습니다. 또 북악 스카이웨이 가면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흰 눈이 쌓여 있고 봄에는 여러 가지 꽃들, 그리고 여름엔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드라이브하면서 부부끼리 꼭 그러죠. 누구랑 여기 처음 왔었어? 무서운 저도 질문이에요. 그 얘기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거나 북악 스카이 뭐 드라이브 코스로도 굉장히 좋지만 산책길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정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한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좋은 길을 왜 자동차 있는 사람만 다녀야 되냐는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로 통행이 금지됐었는데 2007년에 전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됩니다. 김신조 루트라고 불리는 이 산책로는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도로 옆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걸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일반 산길처럼 힘든 경사로가 없어서 편안하게 주위 경치를 즐기면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책로입니다. 네, 또 북악 스카이웨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정상에 있는 팔각정인데 네. 그 팔각정에 올라서 보면 정말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네. 네. 네, 북악 스카이 드라이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바로 팔각정인데요. 지금 팔각정은 1999년에 완공된 새 것입니다. 개통 직후인 1969년에 준공된 원조 팔각정은 26년이 지난 1995년에 너무 낡았다고 해서 헐게 됐습니다. 스카이웨이 팔각정은 남산 팔각정과 함께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명소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앞쪽으로는 북한산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뒤를 돌아보면 남산과 멀리 관악산까지 보이죠. 또 그 가운데 종로에서 뻗어가는 서울 시내와 한강, 그리고 뒤쪽으로 평창동 일대가 보이고 서울숲 능선을 따라서 눈에 띄는 성곽이 서울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또 예전엔 팔각정 인근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요? 수영장이요? 네, 거기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내 수영장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1990년대에 없어졌습니다. 네,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하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야광 명소인데 이게 또 밤에 이 야경 이게 또 환상적인 것들이 많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인생 최고의 야경 명소로 북악 스카이웨이를 꼽는데요. 광화문 사거리의 화려한 조명과 서울 남산타워 등 이 서울 중심부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고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켜온 성곽의 불이 환하게 밝혀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고 비 온 뒤에는 안개가 흩뿌리는 것 같은, 그래서 수묵화처럼 펼쳐지는 풍광이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곧 가을이 되죠. 올가을에는 북악 스카이웨이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시고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옛날 웃으시네요. 생각. 네. 아니 근데 저기 올라가서 꼭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려다보면서 야 서울 멋있다. 저 많은 집과 건물 중에 내 건 없냐. 해요, 그 말을.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9월 2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8년 9월 24일은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일명 용파리 사건의 주동자 김용남이 검거된 날입니다. 별명인 용파리로 불렸던 김용남은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점거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이날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용파리 사건은 기억이 납니다. 통일민주당 지구당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초유의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고
그러면서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엄청난 정치적 사건 그 중심에는 용팔이 김용남이 있었습니다. 김용남은 대체 누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네, 김용남은 어릴 때부터 몸집이 크고 힘이 세서 역도 선수가 됐습니다. 고3 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폭력 조직 전주파 결성에 적극 참여해서 행동대장이 되었고 26살이 되던 1975년부터는 전주파 두목자리를 맡아서 전국 최대의 폭력 조직으로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시 주목세계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됐는데 1980년엔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고된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꺼내만 준다면 착하게 살겠다라고 빌기도 했지만 출소 후 다시 전주파 두목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용팔이 사건 당시엔 이미 전과 7범이었습니다. 네, 아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면은 이 운동으로도 앞날이 굉장히 창창했을 것 같은데 왜 깡패를 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 깡패가 됐는데 뭐 개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 김용남을 김용팔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용팔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남 얼굴의 특징이 바로 저 콧수염이었어요. 이 콧수염을 잘 보면 모양이 꼭 한자에 8팔자 같지 않나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용팔이였습니다. 아, 그런데 김용남은 사실 그냥 조폭에 불과했는데 네네. 근데 왜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조폭이 정치 깡패가 된 건데요. 일단 당시 상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팔이 사건이 일어난 1987년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거리를 메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신한민주당의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대통령 직선제를 밀어붙여요. 그런데 신한민주당 안에서도 내각 책임제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신한민주당 총재였던 이민우 씨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민우 구상이라고 하죠. 1986년 말 송년 기자회견 중 내각 책임제 협상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자 김영삼과 김대중 등 70여 명의 신한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각 책임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같은 당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통일민주당을 따로 결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통일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사상 초유의 난동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1987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중앙당과 전국 지부에서 창당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는데요. 대회장마다 강목과 쇠파이프 등 흉기로 무장한 폭력배들이 난입해서 당원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립니다. 나흘 동안 18개 지구당 난동에 동원된 청년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경찰 출동 10분 전에 빠져나갑니다. 거듭된 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당 내부 문제니 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답만 줄 뿐이었어요. 결국 통일민주당은 이런 난동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 창당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무서운 난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경찰들은 수사를 제대로 해서 난동 주범하고 배후를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은 창당대회 기간이 끝난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조폭두목 김용남과 신한민주당 이선준 청년부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사건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김용남에게 창당 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민주당 총무부국장 이용구는 사건 후에 이미 미국으로 도피해버린 상태였어요. 김영남은 1년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9월 체포됐고 검찰은 수사 끝에 신한민주당의 이택희, 이택돈 의원이 주도했다면서 사건을 급히 종결지었습니다. 법원은 김용남에게 2년 6월형, 이택돈 의원에게 1년 6월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맙니다. 네, 김용남을 잡았고 또 배후도 밝혀냈다고 하지만 뭔가 수사를 좀 급하게 종결지은 게 이게 좀 찝찝하긴 한데요. 왠지 진짜 배후는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건은 그로부터 6년 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1992년에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이 됐고요. 1993년 2월 25일 날 취임식을 진행하는데 취임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용팔이 사건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벼르고 있었던 거죠. 재수사 결과 밝혀진 진짜 배후는 놀랍게도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었습니다. 아, 전두환 정권의 2인자로 군림하던 사람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의 신변뿐 아니라 기분도 경호해야 한다는 일명 심기경호를 펼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야당은 정권의 2인자와 장세동과 손을 잡았고 장세동은 신한민주당의 이택돈 의원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5억 원을 주고 통일민주당 5억 원. 상당방의 폭력 청부를 지시했던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시대 배경이 전두환은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꿨고 네. 전두환을 보필하면서 도우려고 했던 장세동이 결국 이런 일을 벌였군요. 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구속이 되어 그래서 끝내 전두환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는 의리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층에게서 영웅 대접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세동에겐 1년 6월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와 보석 등의 이유로 온전한 형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정치 깡패를 내세운 정부기관의 공작 용파리 사건은 그 시절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면모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도 나오고 정치 깡패 얘기들. 맞아요.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 9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2년 9월 23일은 6.25 전쟁의 영웅 미군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사망한 날입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으로 중공군의 공세를 차단해냈고 이후 한국군의 현대화와 미국 원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면서 평생 한미 관계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네, 한국을 사랑한 미군 장군. 그가 없었다면 6.25 전쟁에서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군의 아버지 벤 플리트 장군 원래도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고요. 네, 네덜란드계 미국인인 벤플리트 장군은 1892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났는데요. 1911년 20살 때 아버지 권유로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입학을 합니다. 26살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벤플리트 장군의 리더십과 전술의 원천은 바로 소령 시절 미식 축구팀 감독 경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장군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학군단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대학의 미식 축구팀 감독을 맡았는데요. 이 벤플리트 장군은 미식 축구의 경험이 장교로서의 리더십과 전장 지휘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말을 했습니다. 네, 실력이 좋으니까 막 진급은 승승장구였겠네요, 그죠?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미군 보병학교 교관 시절에 벤플리트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 무렵 미 육군에 술주정뱅이로 소문난 장교가 있었는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벤플리트였습니다. 당시 조지 마셜 부사령관이 벤플리트 이름만 보고 주정뱅이로 오인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누구보다 유능한 지휘관으로 꼽히던 우리 벤플리트가 계속 진급을 못한 겁니다. 이게 뭐야? 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큰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에 이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기였던 아이젠하워와 브래들리는 이미 3성 장군, 4성 장군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마셜이 자신이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실수로 유능한 지휘관의 경력을 망쳤다는 게 미안했던 마셜은 기회가 될 때마다 부랴부랴 벤플리트를 진급시킵니다. 그래서 벤플리트는 단 8개월 만에 부사단장, 사단장을 거쳐서 군단장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밀린 승진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오해로 승진을 못했던 만큼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네.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또 6.25 전쟁에 참전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을 맡게 됐다고요. 네, 1951년 4월 14일 벤플리트 장군은 리지웨이 장군의 후임으로 미 8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1951년 4월 말 전쟁 중인 서울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무려 8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의 4월 공세 때문에 유엔군이 서울 코앞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전까지 유엔군은 서울을 방어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었는데요. 벤플리트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서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봤어요. 불리한 병력 아래서도 그가 택한 방식은
화력 제압이었습니다. 포병의 탄약 통제 보급률을 5배로 늘려서 무제한 사격이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유엔군은 서울 북측의 창릉천에서 북한산 불암산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포탄을 대량으로 쏟아부어서 적이 있거나 이용할 만한 곳을 모두 초토화해버려요. 결국 벤플리트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전선을 38선 북쪽으로 북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포격할 때 그 포탄을 5배까지 늘린다. 이거는 좀 벤플리트 장군의 결단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맞아요. 네. 그 결단으로 서울을 사수했네요. 네, 벤플리트는 서울을 사수하고 그 여세를 몰아 전선을 평양 원산선까지 밀어붙이고 싶어 했는데 이미 휴전 회담에 돌입한 미국 행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대규모 공세가 불가능해지자 벤플리트는 한국군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였는데요. 한국군의 문제점을 장교 인력이 부족하다, 사단급 이상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1951년 10월 경상남도 진해에 4년제 육군사관학교 건물을 신축해서 한국군의 정예화에 힘썼고 전쟁 중이었지만 전력을 증강시켜서 대한민국 육군사단을 2배로 늘리고 간부를 미국으로 보내서 선진 군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면 한데요. 안타까운 거는 6.25 전쟁 중에 또 아들을 잃기도 했다면서요. 네, 벤플리트의 외아들 벤플리트 2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국 육사를 졸업합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에 지원해서 폭격기 조종사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요. 참전 후 4번째 폭격 임무 중 북한 상공에서 그만 격추되고 맙니다. 아군은 적지 후방에서 수색을 했지만 곧 중지를 하게 됐는데 벤플리트 장군이 내 아들을 찾는 일로 다른 장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사자로 처리된 벤플리트의 아들은 격추된 뒤 북한군에 생포돼서 북한을 거쳐 중국 소련으로 이송돼서 시베리아의 악명 높은 노동소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53년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던 날 벤플리트는 고별식에서 나는 한국에 내 심장을 남기고 갑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사망했는데도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내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을 떠난 후에도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돕기 위한 노력은 끝이지 않았다고요. 네, 벤플리트는 한국을 떠난 뒤에도 한국은 또 다른 조국이라면서 전후복구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데요. 지금의 울산 공업단지 건설을 위해서 미국 측 석유기업 경영진과 접촉하면서 한국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만 달러라는 큰 규모의 차관을 주선하는 데 성공했고 또 제주도에 대규모 축산 목장을 만드는 데에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1957년엔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미 양국의 경제 문화의 교류회장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992년부터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벤플리트 사항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사장, 골프 선수 박세리 씨, 그리고 BTS 등이 역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 정말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과 또 공을 세운 분이면 정치적인 야망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요. 네, 벤플리트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추천을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오직 민간 외교관으로 한국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던 벤플리트는 1992년 9월 23일 100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데는 벤플리트 장군 같은 사람들의 한국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야, 1차, 2차 세계대전에 한국전쟁 참전한 장군인데 100세. 네? 그리고 아까 사진 보니까 헐리우드 배우보다 더 잘생겼어. 멋있어요. 맞아요. 네. 난 배우인 줄 알았어. 너무 잘생겼어. 아이고, 고마운 분이네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9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모두 푸바오 좋아하시죠? 알죠. 인기 많잖아요. 이 판다 푸바오 덕분에 국내에서 판다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푸바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판다 커플이 있었습니다. 1994년 9월 23일은 국내 최초의 판다 밍밍 리리 커플이
중국에서 들어온 날입니다. 두 판다는 용땡 자연농원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푸바오 이전에 밍밍하고 리리 이렇게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였고 두 판다 한번 보려면 그때도 몇 시간씩 줄을 섰죠. 그때도 그랬어요. 네. 푸바오 때처럼. 네, 인기 정말 좋았죠. 아, 근데 판다는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매력이 인형 있는데. 같아요. 맞아요. 밍밍과 리리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네, 1994년에 한중수교 2주년을 기념해서 중국이 세계적 희귀동물 판다 2마리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10년 임대 조건이었고요. 몸 길이가 1m, 몸무게 80kg의 2살박이 수컷 밍밍, 암컷 리리였습니다. 밍밍과 리리는 철제 상자에 실려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고요. 낯선 환경 탓인지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두 판다가 가게 된 곳은 판다 반입에 대비해서 260평의 판다 영빈관을 꾸며놓은 용땡 자연농원이었는데요. 판다 영빈관은 각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조와 침상을 마련했고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 운동장과 온도, 습도까지 자동 조절되는 초호화 저택이었습니다. 밍밍과 리리의 건강 체크와 번식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담당 수의사가 따라와서 한국 직원들과 교대로 정기 검진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게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밍밍과 리리. 인기가 그때 당시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네, 밍밍과 리리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하루 2번 2시간씩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됐는데요. 인기로는 지금 푸바오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50여일 만에 130만 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밍밍과 리리는 공개된 시간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먹이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어린 죽순과 대나무 잎을 즐기는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지리산 일대에서 일주일에 200kg의 대나무가 직송이 됐고 하루에 먹는 양은 대나무 5kg, 달걀 2개, 우유 1리터, 사과 2개, 이외에도 특수 배합사료와 영양제 등 특급 요리가 매일매일 제공됐습니다. 쇼맨십이 있었네. 그 2시간 보여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에 뒤에 쉬고. 이야, 이거 뭐 스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판다 사육이 처음이라 굉장히 노력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 밍밍과 리를 사육한 사육사,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육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푸바오를 아기 때부터 돌보면서 푸바오 할부지로 불리는 강초런 사육사였습니다. 강초런 사육사는 1988년에 자연농원에 입사해서 처음엔 다람쥐, 고슴도치 같은 작은 동물을 담당하다가 경력이 쌓이면서 호랑이, 사자, 곰 같은 맹수와 유인원을 돌봤는데요. 1994년 밍밍과 리리가 들어오자 판다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맹수 돌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초식 동물인 판다 돌본다는 것이 별 감흥이 없었는데 곧 판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아, 푸바오의 할부지가 강철원 사육사가 이때부터 이제 판다를 돌보셨군요. 근데 번식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결혼식까지 했어요? 네, 자연농원은 대한민국에서 판다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1996년 짝짓기 전령인 만 4세가 된 밍밍과 리리의 결혼식을 열어줍니다. 판다는 1년에 딱 한 번 사흘 동안만 교미할 수 있는데 영양 상태가 좋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자 결혼 날짜를 잡은 거죠. 태기를 한 거예요. 첫날 밤을 위해 핑크빛 풍선과 붉은 장미로 치장된 신혼방을 마련했고요. 백호와 반달곰, 원숭이, 앵무새 등 동물 하객들이 유리창 밖에서 구멍 뚫고 지켜갔습니다. 네. 짝짓기에 적합한 온습도 조절 장치와 관찰용 CCTV 등을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기다림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만나자마자 서로 치고받고부터 네? 싸웠어요? 싸움을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결혼에 실패하고 맙니다. 네, 이 밍밍과 리리를 결혼식까지 해줬다는 건 정말 자식처럼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판다가 이게 임대다 보니까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결국 떠났죠. 원래는 10년 임대 조건이었는데 밍밍과 리리는 4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97년에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해마다 중국에 내야 하는 100만 달러의 판다 보호 기금의 기부금과 적지 않은 사육
비용이 부담이 된 거죠. 결국 밍밍과 리리는 한국을 떠났고 강철원 사육사가 홀로 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아이고, 환영받았던 처음과는 달리 떠날 때는 이렇게 쓸쓸하게 밍밍과 리리를 보내야 했네요. 밍밍과 리리가 중국으로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큰 관심사였다면서요. 네, IMF 사태가 끝나면서 밍밍과 리리가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지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밍밍과 리리 둘이 모두 암컷이었다는 정전력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했다. 아니, 이럴 수가. 결혼했잖아. 예, 이 그러니까요. 통상 판다는 생식기와 항문의 거리로 암수를 구분하는데 어릴 때는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착각을 할 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활발한 밍밍이 수컷인 줄 알고 키웠던 거죠. 아하. 아니 착각을 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죠. 아, 그럼요. 보자, 너 누구니? 이러면서 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후에 우리나라에 또 다시 판다 한 쌍이 들어오게 되죠. 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 자리에서 판다를 한국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2016년 강철원 사육사는 판다를 돌보는 교육을 받기 위해 중국 쓰촨성으로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판다 번식기지에서 18년 만에 리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리리 나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70세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그동안 새끼도 낳고 어엿한 엄마가 돼 있었어요. 강 사육사는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고 그냥 리리라고 불러봤는데 리리라고 부르자마자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던 놀라더니 강 사육사를 알아보고 다가왔다고 합니다. 강 사육사는 눈물을 흘렸고 이때 판다 아빠라는 별명이 탄생했죠. 리리가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도 잊지 않고 강철원 사육사를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눈물 나라 그러는데요? 감동적이다. 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네.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아이바오하고 러바오죠? 이거 네. 한국 생활 잘했죠? 네, 2016년에 아이바오, 러바오 커플이 한국에 오는데요. 진짜 커플이었습니다. 이 둘은 세심한 돌봄 아래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놀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고 2020년 7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둘 사이에 큰딸 아기 판다 푸바오가 태어납니다. 드디어 푸바오가 네. 네, 등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된 자연 번식 방식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푸바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와 행동이 큰 인기 비결이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첫 판다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푸바오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에게 귀여워, 엄청난 미치겠다. 사랑을 받았고 1354일 만에 중국으로 반환됐을 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현재 한국에선 푸바오의 동생인 후이바오, 루이바오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역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판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좋다. 귀엽네요. 이렇게 보니까 귀엽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요.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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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석이 굉장히 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값이 정말 폭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댁에 지금 과일 좀 있으세요? 아직 좀 있어요. 남아있죠. 그렇죠? 아직 있어요. 아직 남아있죠. 네. 그 남아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 써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좀 장바구니 물가가 좀 비싸니까 그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추석 때 남은 과일의 대변신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배가 있습니다. 배와 쑥갓이 만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봤는데. 네, 배나? 이 달달한 배와 아주 시원한 배가 이 상큼한 맛의 쑥갓이 만나면은요, 굉장히 고소한 맛뿐만 아니라 입맛을 확 살려주고, 그다음에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배
쑥갓 무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두 번째는요, 바로 사과가 있겠는데요. 지금 막 요새 도라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도라지와 사과가 만나면 또 굉장히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도라지 초무침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도라지 그러면 쌉쌀하잖아요. 네. 그 쌉쌀한 맛을 단맛이 나고 약간 상큼한 맛이 나는 사과로 감싸주니까 이것도 아주 입맛을 확 살리게 하는 그런 반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과일로 만든 반찬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네. 아니 추석 때 이제 과일을 사놓고 난 것들이 좀 남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먹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게 반찬으로 된다 그러니까 네. 또 새로운 것 같은데 그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 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맛있는 채소하고 만나면 아주 맛있게 맛을 변신을 시키는데요. 특별히 제가 미나리, 쑥갓 다 정향이 나잖아요. 약간 네. 향이 있잖아요. 근데 쑥갓을 선택한 이유가 이 쑥갓의 그 아주 고소한 맛이 배의 상큼함과 같이 만나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 같은 경우에는 3등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3등분을 하냐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배가 지금 굉장히 수분감이 많아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딱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씨는 이렇게 빼주고.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배가 조금 오늘 많아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설탕물 약간을 준비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배를 깎아놓고 그냥 이렇게 옆에다 두잖아요. 네. 네. 그럼 공기와 접촉을 해서 약간의 누렇게 뜨는 갈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갈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설탕물을 놔주시는데 그냥 얼음물 하셔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굉장히 단데 여기에다가 설탕까지 넣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얼음물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다 담궈 놓으시면 되겠어요. 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 배는요 어떻게 써냐 하면 그냥 뭐 마음껏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박김치 담을 때 배추와 무의 굵기와 크기가 굉장히 숟가락에 딱 안 차게 되니까 먹기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한 입에 딱 들어가기 좋게끔만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먹기도 편하죠. 네. 그렇죠. 딱 올라가니까. 맞아요. 자, 해서 이렇게 얼핏 보면 또 준비를 무 같기도 해주세요. 하다. 이게 지금 색깔은 굉장히 무 같은데 네. 엄청난 단맛이 나는 무죠. 어.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나박 물김치 담을 때 생각하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딱 그 정도 사이즈. 그 사이즈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얼음물에 담가놨다 그러면 얼음물에서 또 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를 흔들어서 물기를 조금 빼주세요. 이거를 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기만 좀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물기가 없게끔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배 쑥갓 무침은 딱 한 번 먹는 분량씩만 하셔야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쑥갓이 약간 좀 사그러지거든요. 이렇게 나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먹은 분량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 배 쑥갓 무침은 상차림이 다 끝난 연휴에 바로 직전에 버무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쑥갓도 살아있고 배의 상큼한 맛도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쑥갓을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쑥갓은 나중에 올려 먹는 매운탕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쑥갓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대는 다 버리시거든요. 대를 다 버려요. 네. 근데 대를 버리지 마시고 대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뚝 잘라요? 뚝 잘라서 섬유줄만 없게끔. 그래서 요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쓰구나. 섬유줄만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딱 하세요. 빼내고. 네. 따내고 이렇게 준비하고 네. 요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래야지 이게 씹는 식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묻혀놨는데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파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른해서 이게 좀 씹는 맛이 좀 덜하다 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김치는 좋습니다. 약간 아삭하게 씹히는 것도 맞아요. 있어야 돼. 그 식감이 있어야 좋잖아요. 맞아요.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쑥갓이 메인이 된 반찬을 저는 사실 많이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쑥갓나물 뭐 이런 거 싫어하세요? 아, 잘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배가 있다고 해서 네. 그 쑥갓 향이랑 어떻게 어울릴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잡숴 보시면 앞으로는 쑥갓이 메인이 되는 반찬이 꼭 있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까 이번 선생님 얘기했듯이 매운탕 먹을 때 그 위에 올려서 그렇게 그쵸, 먹지. 보통 뭐 따로 쑥갓을 따로, 먹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저도요. 아, 쑥갓나물들 안 드셔보셨구나. 네. 요게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쑥갓의 그 얕은 향이 있어요. 그게 딱 스치니까 입맛을 확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쑥갓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쑥갓이 아무래도 초록이고 배가 이렇게 흰색이다 보니까 조금 색감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홍고추를 준비했는데 이 홍고추는 씨가 조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을 갈라서 씨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송송송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풋고추, 매운맛 없는 풋고추 준비하시고 약간 그래도 매콤한 게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청양고추 조금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다진 파, 그다음에 들깨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진 마늘, 약간의 소금과 그다음에 약간의 식초가 좀 들어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통들깨로 이렇게 버무리면 좋아요. 이제 요거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금방이죠. 너무 금방이죠. 일단 한번 버무려 볼게요. 뭐 들기름 들어가고 통들깨 들어가면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이제 배를 이렇게 넣고요. 배를 넣고 그다음에 쑥갓을 좀 넣겠습니다. 쑥갓 풍성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소금인데요. 소금은 2분의 1 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게 익혔다 먹을 게 아니라 금방 먹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는 식초예요. 식초를 살짝 넣어주세요. 식초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배가 새콤하죠. 네. 그리고 요 쑥갓은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어우러지려면 약간의 새콤한 맛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들기름 넣어요. 요거를 이제 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무칠 때 우리가 배하고 쑥갓이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무쳐주세요. 이렇게. 너무 쉬워요. 맛이 너무 궁금해요. 네. 요게 반찬이다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샐러드처럼 나는 식전에 먹고 싶다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랬으면 다 됐거든요. 네. 그랬으면 요것만 묻혀주세요. 통들깨. 네, 통들깨만. 통들깨. 우리가 여기다가 깨를 넣잖아요. 네. 만약에 통깨를 넣잖아요. 그럼 맛이 좀 덜해요. 네. 들깨를 넣으셔야지 맛이 더 있어요. 네. 이렇게. 고추도 지금 들어가나요? 이제 넣어야죠. 이제는. 네, 이제 마지막에. 네, 빨간색. 왜냐하면 빨간색을 넣고 난 다음에 무치게 되면 혹시 빨간색에서 물이 나와서 퍼질까 봐.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에만 넣어주세요. 다 됐어요. 야, 이 배반찬이라. 너무 빠르죠? 지금 불을 또 안 써도 되니까. 네, 맞아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기름 향이 확 나네.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이렇게 해서 배하고 요 쑥갓하고 샐러드처럼 잡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맛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배 깎아 놓으면 한 두세 쪽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한 접시를 다 드실 수가 있어요. 오. 배를 반찬으로 먹기도 처음이고 쑥갓을 매운탕 외에 먹기도 처음이라서 이 두 네. 개의 조합이 어떤지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잡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들기름 들어갔으니까 향도 좋을 거고. 나물 무칠 때는 들기름들을 쓰죠. 네, 들기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잡숴 보세요. 오! 네. 향이 일단 향은 이제 일단 향 너무 좋아요. 네. 보자. 쑥갓과 쑥갓과 배. 그렇죠. 어때요? 이게 바로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 네, 이런 걸 이렇게 앞에 네, 네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로 나와요. 주시잖아요. 네, 딱 네. 그 맛이죠. 야, 이 배의 단맛하고 쑥갓의 향이 되게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쑥갓이 엄청 잘 그동안 어울리죠. 매운탕에 묻혔잖아요. 무슨 맛인지 네. 잘 모르고 매운탕하고 먹었는데 쑥갓 향이 이런 거였네.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배하고의 조합이 너무 맛있어요. 배 단맛이 먼저 한번 싹 입안을 감싸는데 마지막에 그 향긋한 쑥갓향이 싹 올라오죠. 그러니까 네. 이게 신기한 게 쑥갓의 맛도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았고 배 맛도 그대로 가면서 이 두 개가 또 조화를 이루니까. 아, 그리고 식초 넣으신 거 왜 넣으신지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래요? 잡아주면서 잡아주죠. 두 개를 같이 합쳐주는 그 맛을 느끼는 역할을 식초가 딱 해주네요. 맞아요. 그죠? 쑥갓 대가 또 그러니까 확실히 식감이 좋다. 맛있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아주 맛있죠. 와, 특이한데. 이거는 밤에 야식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샐러드처럼 그냥 그쵸?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밥이랑도 밥 반찬이니까 같이 자, 먹어봐야죠. 이제 고를 그 배 쑥갓 무침을 드시고 계시니까 저는 사과 도라지 무침을 좀 한번 무쳐볼게요. 네. 일단 사과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사과를 씻을 때는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문질러 씻어서 마지막 헹궈물에 식초 약간만 넣었다가 헹궈 주시면 사과에 묻어 있는 아무래도 이물질 같은 게 조금 없어지는데 요새는 또 친환경 사과, 유기농 사과가 다 많으니까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과는 우리가 지금부터 썰게 되면 사과가 쉽게 갈변이 되죠. 네. 그래서 사과는 순서가 있어요. 사과, 도라지, 오이 어느 거부터 먼저 할까요? 사과, 도라지, 오이. 사과는 아닌 것 같고. 도라지. 네, 맞아요. 도라지부터 먼저 하는데요. 도라지는 요새 나오는 느낌이 이렇게 왔어. 네, 흑도라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껍질을 이제 말끔하게 벗겨서 준비하시는데 요렇게 나오는 도라지가 굉장히 사포닌이 많이 있어서 쌉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질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사포닌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 지금쯤 환절기에 아주 면역을 높이는 데는 아주 1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을 완전히 없애면 안 되지만 쌉쌀한 아린 맛은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기고 나서 요것을 좀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안 썰고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해서 요거 요렇게 살짝 이렇게 얇게 또 세로로. 이렇게 썰어줘요. 그렇게 되면 사과 한 번 씹히는 맛과 그다음에 도라지 하나가 씹히는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손질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손질이 됐으면 이 손질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밑간을 하셔야 돼요. 옅은 소금물에 한번 헹궈서 건진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밑간을 하는데 우리가 밑간할 때는 넣어야 되는 그 양념이 딱 있죠. 바로 요 식초, 그다음에 식초잖아요. 물엿, 그다음에 소금이에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일단 밑간을 먼저 하십니다. 네. 밑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큰 볼을 담고요. 큰 볼에다가 요걸 담고 그다음에 제가 장갑을 하나 끼고 소금물에 씻는 이유는 혹시 소금물에 한번 닦아야지 쓴맛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쓴맛 때문에. 네, 그래서 소금물에 한번 헹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초 이렇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물엿을 넣어 주세요. 제가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당침과 아, 맞아요. 네. 네네. 초침과 염침을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소금까지. 이렇게 하면 양념이 미리 밑간이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맛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셔서 요거는 한 20분 정도만 두시면 돼요. 요거 딱 20분 정도만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이제 오이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오이 손질은 반 개만 하시면 돼요. 반 개만. 이렇게 해서 반 개 정도만 썰어서 아, 비슷하게 네, 준비를 그러시네요. 해주세요. 네. 껍질 따로 안 까고 그대로 가네요. 오이는. 그럼요. 오이 껍질 벗기면 더 맛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아삭아삭하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금에만 살짝 절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오이 볼 가져다가 소금 양념. 네, 양념을 또 하나 해서 도라지도 그렇고 다 밑간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각각 밑간이 다 되어야만 굉장히 맛있는 무침이 만들어지고요. 간이 따로 놀지 않아요.
밑간만 하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도라지도 이렇게 그렇고. 소금 넣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이것도 도라지 절이는 시간하고 똑같이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절여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를 잘라야 돼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 크기 보니까 4등분 하면 딱 맞겠어요. 4등분. 마찬가지로 3등분이었고. 네, 요거는 4등분 해서 아까 배는 제가 껍질을 벗겼잖아요. 네. 근데 요 사과는 껍질째 먹어요. 먹고. 그래야 훨씬 더 모양도 이쁘고 그다음에 맛도 있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 껍질째 먹어야 되니까 사과를 저희가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이게 또 사과는 껍질이 영양분이 많아서 맞아요. 다 먹어야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저렇게 썰면 껍질 다 먹어요. 그쵸. 근데 콩으로 먹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썰어야지만 껍질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다 드실 수가 있는데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과도 우리가 썰어놓고 한참 있으면 갈변이 되니까 이것도 찬물에 조금 헹궈서 준비하시면 좋은데 찬물에 또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단맛이 빠지잖아요. 아.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배는 껍질을 할게요. 따고 사과는 껍질이 있지. 네. 네. 또 사과는 껍질 있게 먹어야 훨씬 더 식감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과가 빨갛빨갛한 색깔이 있어야 보세요. 빨갛죠? 하얗죠? 초록이죠? 네. 색깔 대비도 딱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 근데 방금 하니 배 숯가무침 너무 맛있어서 네. 지금 하시는 것도 기대가 돼요. 그쵸? 기대되시죠? 이것도 네. 어떤 좋아할까? 근데 이거 사과도 밥하고 먹으니까 어울리네. 너무 어울리죠. 네.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사과도 반찬으로 먹으면 좀. 자,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저는 무쳐야 되거든요. 네. 자, 무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요거 도라지 미리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과를 넣어야 되는데 사과를 지금부터 버무리시면 안 되고요. 조금 이따 버무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가 바로 쪽파. 쪽파. 그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넣고요. 그리고 요거 넣어주세요. 이제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간장. 그리고 대파, 마늘 넣고요. 요거 이제 버무릴 거예요. 아직 사과는 안 들어갔죠? 네. 네네. 이렇게 살짝 한번 버무려서 고춧가루 기운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과를 넣어요.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사과 넣잖아요. 그럼 사과가 좀 연약하니까 요게 다 부서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요거 이제 버무려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완전 잘 어울려요. 지금 어떤 맛인지 약간 예측이 안 돼. 그리고 아까 제가 식초를 도라지에만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참기름, 아우, 아, 아까 그다음에 들기름 이번엔 참기름. 네, 깻가루, 아, 맛있겠다.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간을 하는데 4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소금 간을 하시면 돼요. 네. 딱 맞아요. 그러면 버무려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야, 이거 뭐 빨라. 제가 버무리면서 이게 식감이 쫙 올라오니까 제가 침이 막 생기거든요. 그처럼 굉장히 지금 맛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한번 좀 담아볼까요? 자, 예전엔 사과를 많이 먹게 되는 게 요즘엔 잘 안 팔던데 멕시칸 사라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 있었죠. 사과를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그렇죠. 마요네즈랑 네, 하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집에 북어포 같은 게 있으시면 북어포 살짝 불렸다가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아, 북어포 잘 어울리겠다. 새콤달콤한 맛이 있겠어요. 네. 사과 도라지 초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참기름 아우, 향부터 참기름 일단 향 좋고. 참 오죠? 예. 이렇게 오이랑 한번 해서. 진짜 상큼한 맛이네. 와, 도라지도 밑간을 해둬서 그런지 너무 맛있고 네. 식감도 좋네요. 네.
제가 왜 밑간을 일일이 다 하라고 한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밑간을 다 일일이 해야 간 맞춤이 나중에 딱 맞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도라지하고 오이에서 먼저 맛이 나오고 네. 뒤에 씹으면서 식감에서 이제 사과의 단맛이 나오네. 신기해요. 요거 비빔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위에 올리면 도라지랑 아주 맛있겠죠. 사과 올려서 같이 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비빔국수에 약간. 와, 국수에다 해도 맛있고 밥에다가도 잘 근데 어울려. 밥 반찬으로 아주 잘 맞아요. 이것도 네. 반찬도 괜찮겠지만 이거 밤에 배고플 때 이렇게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만 먹으면 조금 맵지. 밤에 드실 때는요. 여기에다가 뭐 해서 잡수시면 좋으냐면요. 우리 또르띠아 있잖아요. 네. 또르띠아에다가 싹 넣고 하나만 이렇게 싸서 잡수시면 약간 배고픔을 조금 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골뱅이 골뱅이 무침 해가지고 그것도 무침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소면 들어가고 이제 또 막 복잡해지는데 갑자기 그쵸 무거워지죠. 아 근데 정말 맛있고요. 밥 반찬과도 너무 잘 어울려서 꼭 집에 남는 과일 있으면 한번 꼭 해서 네.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연근하고 우엉이 이제 반찬으로 올라올 시기예요. 아주 맛있게 만드는 연근과 우엉 반찬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집니다. 양은 적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미만 보이고 있고요.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대구 29도, 부산 30도로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합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영동에,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영동에 최대 80mm로 양도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수월하겠는데요. 가을 정취 즐기러 멀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제너시스 BBQ가 미국 현지 시간 19일 뉴욕 소방국의 한 소방중대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존 리우 뉴욕 상원 의원과 뉴욕 소방국 폴 아그루소 대장, 그리고 BBQ 미국 법인 임직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기부금과 함께 BBQ 치킨 2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이에 존 리우 뉴욕 상원 의원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 희망 봉사단이 지난 23일 전라북도 정읍시 부안마을에서 농가 11가구를 대상으로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이학수 정읍시장 등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회관의 기증품 전달, 노후 농가 창호 교체 등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강호동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 방송하러 오는데 상암동 이쪽이 빗방울 떨어졌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